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떠올리기만 해도 고통스러운데요. 쌀밤 가족분들에게 털어놓고 이제는 좀 편해지고 싶네요. 글솜씨 없는 60대 아줌마지만 잘 부탁드려요. 자식 복 없는 년은 남편 복도 없다는 말이 있죠? 제가 딱 그 짝이었어요. 20대 처녀 시절, 동네 이장님이 점지해준 노총각에게 멋모르고 시집을 갔는데요. 술과 노름에 미쳐 속만 썩이던 인간이 결혼한 지 6년 만에 비명 행사하고 말았죠. 솔직히 집에 돈 한 푼 갖다 준 적 없고 손버릇도 나빴던 양반인지라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한 입을 덮고 살며 저도 모르게 정이 들었던가 봐요. 장례 치르는 내내 울고 또 울었네요. 무엇보다 졸지에 애비 없는 자식이 되어버린 제 아들이 너무 가여웠어요. 그때 저희 아들은 겨우 5살이었거든요. 한창 부모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였는데 남편은 일찍 죽고 저는 떠난 남편 대신 가장 노릇을 해야 했으니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어요. 어디 맡길 곳도 없어 일하러 나갈 때면 아들을 방문고리에 끈과 연결해 묶어놓고 나갔죠. 그 때문일까요? 아들은 자라면서 점점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졌어요. 언젠가부터 자꾸만 숨이 찬다고 하기에 미루다 병원을 데려갔는데요. 심장 천공이라고 하더군요. 일자무식 여편네라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심장에 구멍이 났다고요? 어떻게요? 선생님, 그럼 우리 우진이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자연적으로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봅시다. 달리기 같이 심장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시키지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못난 저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프게 된 것 같아 너무 죄책감이 들고 미안했죠. 우진아, 미안해. 우리 우진이 아픈 줄도 모르고 엄마가 그동안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지금부터는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엄마 울지 마. 난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그때 아들 나이가 고작 8살이었어요. 초등학교도 갓 들어간 녀석이 고사리 손으로 오히려 절 위로했죠. 그 모습에 더욱더 가슴이 아팠네요. 그날 이후 저는 여기저기에 돈을 빌려 작은 칼국수 집을 차렸어요. 그 전까진 여기저기 떠들며 식당 서빙이나 주방 보조 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들을 챙기면서 일하려면 제 가게가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장사는 큰 돈을 벌 정도로 대박이 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쪽박을 찬 것도 아니라서요. 주변에 빌린 돈 갚고 저희 모자들이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는 됐네요. 하지만 세상은 젊은 과부였던 제겐 물론이고 저희 아들에게도 그리 친절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또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어요. 반에서 목소리 큰 남자애들이 대놓고 저희 아들을 괴롭혔죠. 처음엔 까맣게 몰랐는데요. 아들이 자꾸만 신발 주머니나 교과서를 잊어버리고 용돈을 달라고 해서 알게 됐네요. 알고 보니 그 녀석들이 저희 아들 물건을 빼앗아 멋대로 버리고요. 가끔 돈을 뜯어가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학교로 달려가 따졌는데요. 별 소득은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이라는 작자는 저희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 나이 때 남자애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학교까지 찾아와서 항의하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은 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줄 아세요? 평소에 학교 행사나 모금 일엔 코빼기도 안 비추시더니만.
담임 선생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교사에게 촌지나 선물 같은 걸 주는 일이 흔했거든요.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학교 칠판이나 선풍기 같은 걸 새 걸로 교체해주기도 했고요. 물론 저에겐 해당 없는 일이었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들이 따돌림 받는 걸 교사란 인간이 그렇게 외면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따지듯 물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지금 선생님으로서 할 말인가요? 여기서 학교 행사나 모금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제가 학교나 선생님한테 돈 안 쓴다고 저희 아들 차별하시는 건가요? 아니, 차별은 무슨 차별이에요. 그냥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걸 가지고 이렇게 혼자 흥분해서 난동을 부리시니까 그렇죠. 그냥 치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만 일방적으로 맞았다는데 왜 자꾸 쌍방 잘못으로 보세요? 그건 우진이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선생님, 우리 우진이 몸 보긴 하셨어요? 그 자식들이 안 보이는 곳만 교묘하게 골라서 때렸다고요.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온몸이 얼룩덜룩 도화지 같아요. 선생님도 자식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로서 어떻게 그렇게 이 일을 그냥 덮으려고만 하세요? 제 말에 담임 선생은 찔끔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아들을 더는 맡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우리 애 못 맡겨요. 전학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괴롭히는 아이들보다 그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른들이 더 미웠죠. 호기롭게 전학을 가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칼국수 가게는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당장 이전이 힘들었고요. 인근엔 다른 학교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가게와 집을 뺐고요.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연고 없는 서울로 향했어요. 가진 돈으로는 서울 끝자락에 있는 쪽방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아들을 새로운 학교로 전학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들, 새 학교에서 누가 또 괴롭히면 이번엔 바로 엄마한테 말해야 돼? 알겠지? 응, 걱정하지 마, 엄마. 그리고 미안해. 네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떳떳하게 어깨 펴고 다녀.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 새로운 학교를 즐겁게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고 이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또 따돌림 당할까봐 먼저 주눅이 들어 있었고요. 다른 아이들에게 먼저 말도 걸지 못했죠. 그때부터 아들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를 기점으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낯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죠. 저와의 대화는 차츰 줄어들었고요. 아들은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여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아들 담임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아들은 절 보자마자 고개를 휙 돌리며 외면하더군요. 우진아, 너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경찰서에 있어? 아, 시끄러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 이름 부르지 마, 쪽팔리니까. 박우진, 너 정말 이럴 거야? 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누가 키워달래? 나도 엄마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 이거 왜 이래? 아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울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담임 선생님이 그런 아들을 나무랬죠. 다행히 크게 다친 아이들은 없어서 모두 훈방 조치가 됐고요. 전 아들과 함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동안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아, 아깐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우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싸우고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네가 공부를 못해도 좋고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좋아.
그저 늘 건강하게 다치지 않기만 했으면 좋겠어. 제 말에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저는 뒤늦게 주변에 조언도 구해보고요. 자식의 사춘기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며 여러 방법을 모색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죠.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싸움을 일삼았고요. 때때로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경찰서에 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자주 대들어서 저는 여러 번 학교로 불려가야만 했죠. 그래도 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길 바랬죠. 하지만 아들은 끝내 제 믿음을 저버렸고요. 결국 고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자퇴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지른 짓이었어요. 제가 그 일로 크게 야단치자 집마저 나가버렸죠. 어쩌다 잠깐 들어와도 금세 돈만 챙겨 다시 나가버리곤 했네요. 그런 아들이 달라진 건 참 우습게도 또 다른 불행 때문이었어요. 바로 제가 암에 걸린 거였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수술과 항암 치료만 받으면 생존 확률은 높았는데요. 그래도 치료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항암 부작용 때문에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렸고요. 살도 20kg이 넘게 빠졌죠. 아들도 제가 아프다는 걸 얼마 안 가 알게 됐어요. 사실 아들에겐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다 보니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진짜 암이야? 아니지?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너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왜 엄마가 암이야? 못된 건 난데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들은 어릴 때 이후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엉엉 우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죠. 우진아, 이제 그만 울어. 엄마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거짓말. 엄마 아프잖아. 많이 아프잖아. 미안해. 엄마.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맨날 엄마 속썩이기만 해서.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암에 걸린 거야. 다 나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야, 우진아. 엄마가 아픈 게 왜 너 때문이야. 그런 거 아니야. 응? 엄마, 이제 내가 정말 달라질게. 효도할게.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마. 아빠처럼 나 두고 가지 마. 알겠지? 저는 그제야 아들이 느끼는 공포심을 이해했어요. 아들은 제가 그 옛날의 남편처럼 갑자기 떠나버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말했어요. 우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절대 너 두고 어디에도 안 가. 정말? 정말이지? 아빠처럼 나 두고 안 죽을 거지? 그래, 엄마가 죽긴 왜 죽어. 우리 우진이 장가 가서 손주 낳는 것까지 다 봐야지. 약속했다, 엄마. 절대 그 말 잊으면 안 돼. 그때부터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 병고안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절 돌보며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 아들이 죽은 남편 닮아서 머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다고 하면 하는 애였죠. 아들의 노력은 결국 열매로 결실을 맺었어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그 이듬해엔 대기업에 취직도 했죠. 그런 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했는지 몰라요. 그쯤엔 제 병도 완전히 나아서요. 이제 저희 모자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나 삶은 항상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아들이 사회인이 된 지 2년쯤 지났을까요? 언젠가부터 아들이 부쩍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자주 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평생 안 그러던 애가 거울 앞에서 멋을 부리기도 하고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더군요. 단번에 여자가 생겼다는 걸 눈치챘죠. 추궁하니 감출 생각은 없었는지 바로 맞다고 시인하대요. 그래, 뭐하는 아가씨인데? 어디서 만났어?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도 아들의 인생 첫 여자친구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나 이상한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 걱정도 됐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해맑게 대꾸했어요. 나 옛날에 검정고시 학원 다닐 때 같이 수업 들었다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다른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다시 만나게 됐지 뭐야. 그래? 그럼 걔도 검정고시 받겠네? 응. 근데 그때 한번 떨어지고 나서 재도전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그냥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기술 배우고 있대. 솔직히 듣기만 해도 영 탐탁지가 않았어요. 물론 저희 집이 무슨 재벌집도 아니고 며느리감을 조건 보고 고를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긴 해야죠. 아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데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에 반해 그 아가씨는 검정고시도 떨어지고 그냥 미용실에서 기술이나 배우고 있다니 영 마음에 차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아들 앞에서 내색하진 않았어요. 아들이 그 여자와 당장 결혼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첫 연애인데 제가 너무 배너라 감나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다시 생각해도 참 후회스러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를 아들에게서 떼어놨어야 하는 건데 그랬다면 그 참상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비극의 시작은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한 순간부터였어요. 글쎄 그 여자를 임신시켰다고 하더군요. 뭐?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지 뭐.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 거 나 미정이랑 결혼해서 그 애 낳고 싶어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가 하루빨리 내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거든. 걘 뭐래? 미정인지 뭔지 아는 걔도 그렇게 하겠대? 당연하지. 미정인 나밖에 모르는 앤데. 미정인의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좀 놀라시긴 했지만 괜찮대. 꼭 책임지고 결혼만 하래.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당연히 그 여자와 그 집에선 허락했겠죠. 저희 아들이 훨씬 더 과분한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예비 며느리 얼굴이나 좀 보자고 했는데요. 그 주 주말에 찾아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나 참하고 얌전한 아가씨였거든요. 곱게 따 묶은 머리에 희고 맑은 얼굴, 그리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까지 딱 제가 생각하던 며느리감의 모습이었죠.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아들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우진이한테 얘긴 들었어요. 애가 생겼다고요? 네 어머님, 이제 8주 됐어요. 결혼 전부터 이렇게 돼버려서 많이 부끄러운데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수줍게 웃는 아들 여자친구를 보면서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해야겠다 싶어 입을 열었어요. 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나도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뱃속에 그 아이 정말 우리 우진이 애 맞는 거예요? 그 말에 아들 여자친구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옆에 있던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 애지 누구 얘기했어? 아니, 너 나름 조심했다며. 그럼 피임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애가 그렇게 쉽게 생겨?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실례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까 확실히 해야지. 엄마, 그만 좀 해. 아들은 마구 화를 내며 제 입을 막기에 급급했어요.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가 울먹울먹한 눈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입을 열더군요. 아니에요.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죠. 혼전 임신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해해요. 그치만 저 어디 가서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니는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우진 씨가 제 첫 남자친구고요. 이 정도면 대답이 됐을까요? 그래요. 그럼 우리 우진이 애가 확실하다는 거네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 안 좋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예상은 했는데요.
그래도 전 어머님이랑도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밉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우는 와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퍽 예뻐 보였어요. 이미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할 만큼 모진 성격도 못 됐고요. 결국 저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고요. 그렇게 아들은 그해 가을에 서둘러 식을 올리고 유부남이 됐죠. 아들이 회사 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요. 집을 따로 구할 만큼 돈을 모으진 못했거든요. 저도 다시 칼국수 가게를 차리긴 했지만 매출이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돈을 모을 때까진 합가 생활을 하기로 했네요. 며느리가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집안일은 거진 다 제가 도맡아 했어요. 가게일 하는 틈틈이 살림도 하고요. 며느리가 입덧이 심해서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름 신경 써서 보살폈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린 걸까요? 며느리는 출산 후에도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작은 방에 틀어박혀 아예 나와보지도 않았죠. 심지어 자기가 먹은 밥그릇이나 애기 젖병을 개수대에 담가놓지도 않았네요. 그래도 애기 보는 게 오죽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 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육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생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거의 잠도 못 자고 아이와 씨름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손주가 어느 정도 커서 손을 덜 타기 시작한 뒤로도 며느리의 행동엔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손주가 낯을 안 가리기 시작하자 육아마저 제게 떠넘기려 했죠. 현준아, 엄마 힘드니까 할머니한테 갈까? 어머님, 현준이 좀 잠깐 봐주세요.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감기인 것 같은데 현준이 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약 먹고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묵묵히 손주를 돌봤어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적으로 점점 힘들어졌죠. 집에서 놀면서 손주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가게 일에 살림까지 도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상황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끊임없이 손주를 제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처음엔 주말에만 그러더니 나중엔 평일에도 가게까지 찾아와서 손주를 맡겼죠. 아니 미정이 네가 가게엔 어쩐 일이냐? 현준이 예방접종 때문에 잠깐 나왔어요. 근데 어머님, 저 요 앞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잠깐 커피 한 잔만 하고 오게 애 좀 봐주세요. 뭐? 가게 손님 오고 하면 나도 정신없어서 현준이 보고 있을 정신이 없을 텐데. 금방 올게요. 잠깐이면 돼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국 혼자 속을 끓이던 저는 어느 날 저녁 현준이를 재우고 나서 며느리를 불렀어요. 미정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또 전에 암투병하면서 체력도 많이 깎여서 말이다. 가게 일에 집안일까지 혼자 하려니 벅차구나. 거기다 현준이까지 챙겨야 하니 네가 조금만 더 신경 써줄 수 있겠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기에 전 혹시나 대들지는 않을까 싶어서 긴장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내 울먹거리며 그러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님. 애 키워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불안하니까 저도 모르게 어머님한테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도 집안일이다 가게일이다 바쁘실 텐데 힘이 되어드리진 못할 망정 집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너도 현준이 키우느라 많이 힘들겠지. 우진이는 일하느라 바빠서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니까. 내가 우진이 목까지 더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점점 벅차지는구나. 네, 이해해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이제 슬슬 분가하면 어떨까 싶어요. 갑작스런 화제 전환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 분가? 네. 원래 저희 집 살 돈 모을 때까지만 이 집에 있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동안 돈 악착같이 모아서요. 아파트 매매까지는 아니어도 전세로 들어갈 돈 정도는 모였거든요. 물론 어머님이 좀 보태주셔야겠지만 괜찮으시죠? 어머님도 그동안 가게 일하면서 어느 정도는 모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이다. 갑작스럽긴요. 안 그래도 어머님 너무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 기회에 아예 저희 분가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님도 더 편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난 계속 같이 살면 제가 지금처럼 자꾸만 어머님을 의지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째 상황이 제가 계속 같이 살자고 하면 지금처럼 집안일에 손주 육아까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언젠가는 아들 내외가 분가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던 터라 결국 마음대로 하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뭔가 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하게 찜찜하긴 했지만요. 며느리가 어떻게 말을 전했는진 모르겠지만 아들도 고분고분 알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아들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분가해 나가게 됐어요. 집값이 생각보다 비싸서 제가 모아뒀던 돈을 보태준 건 물론이고요. 살고 있던 집도 빼서 월세로 돌리고 전세금을 보태줬네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복닥거리며 살다가 혼자가 되니 외로운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따로 내색하진 않았죠. 모든 자식 있는 부모들이 다 똑같겠지만 제가 바라는 건 아들의 행복뿐이었으니까요. 분가 이후 며느리는 놀라울 정도로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손주 핑계로 저희 집은 들여다보지도 않았고요. 생일 때도 약간의 용돈을 보내고 안부 전화만 하는 게 전부였죠.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엄마와 딸 같은 고부관계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친정엄마와 같게 느껴질 순 없었겠죠. 반면에 아들은 혼자 살게 된 제가 걱정됐는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찾아와 저녁을 먹고 갔어요. 근데 어째 날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거칠해지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농담처럼 물어봤어요. 아니 넌 왜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니? 집에서 피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는 사람처럼. 미정이가 밥 안 차려줘? 안 차려주긴 뭘 안 차려줘. 매끼니 임금님 밥상처럼 잘 차려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점점 말라가?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어서 그래. 아니 회사 일이 그렇게 바빠? 응. 요즘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 정신없어. 이놈의 회사는 날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 아니 바쁜 것도 좋은데 건강도 챙겨야지. 미정이한테 얘기해서 보약이라도 한 재 찌어달라고 해. 아니다. 엄마가 찌어다 보내줄까? 아니 됐어. 그럴 돈 있으면 엄마나 찌어 먹어.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더는 뭐라고 할 수 없었지만 솔직히 많이 속상했어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심장천공 때문에 몸이 많이 약했잖아요. 잘 먹고 쉬어도 모자랄 판에 너무 일 때문에 고생한다 싶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보약은 지어줘봤자 아들 성격에 안 먹을 게 뻔했고 고민하던 저는 그때부터 아들 내외를 위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올 때마다 이거라도 집 냉장고에 뒀다 먹으라면서 들려보냈죠. 아들은 처음엔 엄마 힘들게 뭐 하는 거냐고 됐다고 만류했는데요. 나중엔 자기도 좋은지 넙죽넙죽 잘 받아 먹더군요.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요즘 자꾸 반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이도 그렇고 저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 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정말요?
그럼 저 오징어 초무침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새콤한 게 먹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갈비찜도요. 어머님 갈비찜 진짜 맛있잖아요. 그냥 한 말인데 며느린 대뜸 먹고 싶은 음식을 줄줄이 말했어요. 솔직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먹고 싶어하니 좋은 마음으로 해줬죠. 며느리뿐 아니라 저희 아들 입으로도 들어가는 거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불행은 예고 없이 교통사고처럼 들이닥친다더니 평소처럼 가게로 출근해 장사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미정이니? 왜, 뭐 또 먹고 싶은 반찬 있어?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그이가 어떡해요, 어머님? 며느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어요. 놀란 저는 그런 며느리를 달래며 물었죠. 미정아,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봐. 어머님, 저 지금 땡땡병원이에요. 그 사람이 눈을 안 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진이가 눈을 안 뜬다고?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9 불러서 병원 왔는데. 기다려. 지금 내가 병원으로 바로 가마.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게 문을 닫을 생각도 못하고요. 허둥지둥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하지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절 기다리고 있던 건 아들의 싸늘한 주검이었어요. 원인 모를 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심장마비라니. 죽었다니요.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천공도 있으셨고 심장이 약한 편이었어요. 아마 쇼크성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안타깝다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선생님. 네? 살려만 주시면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 애원에도 의사 선생님은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두 발을 딛고 선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죠. 옆에 선 며느리 역시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몸을 부여잡고 울부짖다 기절하고 말았네요. 장례식에서도 아들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밀려드는 문상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뒤치다꺼리려다 보니 시간이 훅훅 가더군요. 며느리는 자꾸만 울다 실신하길 반복해서요. 결국 손주랑 같이 장례식장에 붙어있는 병원 입원실로 보냈네요. 좀 쉬라고 말이죠. 이튿날 새벽이 되니 문상객들의 발길도 점차 뜸해지더라고요. 저는 친척 어르신들과 술잔을 나누다 벽 한 구석에 기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아들이 서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죠. 아니 우진아, 네가 여긴 어떻게? 너 죽은 게 아니었구나. 아유, 그럼 그렇지. 네가 엄마를 두고 먼저 떠날 리가 없는데.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웬걸 아들은 공기처럼 도무지 제 손에 닿질 않더군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절 보던 아들이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미안해. 이대로 엄마 먼저 두고 떠나게 돼서. 효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결국 난 끝까지 불효자였네. 그게 무슨 말이야, 우진아?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나 이대로 죽으면 억울해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 손길 가기 전에 엄마한테 찾아온 거야. 뭐? 억울하다니? 뭐가 억울한데? 시간이 얼마 없어. 얼른 현준 엄마 몰래 우리 집에 가봐. 알았지? 저는 아들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들은 어느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고요. 갑자기 저를 흔드는 손길에 뒤늦게 정신을 차렸죠. 아유, 얘 정신 차려.
아니, 무슨 꿈을 꾸길래 이렇게 식은땀을 잔뜩 흘려? 눈을 떠보니 친척 어르신들이 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잠든 새 꿈에서 아들을 만났던 거예요. 뭐 그런 꿈이 다 있나 너무 찝찝했어요. 그냥 무시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는 아들의 말이 잊히질 않더군요. 분명 며느리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며느리 몰래 집에 가보란 소리를 했겠죠? 다음 날 아들 발인을 준비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얼른 며느리 몰래 자기 집에 가보라던 아들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죠. 결국 저는 몰래 장례식장을 빠져나가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망설였지만 다행히 아들 집 이사할 때 봤던 경비 아저씨가 절 기억하고 있어서요.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줬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돼지 우리인지 집안 곳곳이 벗어든 옷가지와 쓰레기로 뒤엉켜 있었고요. 주방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아들이 사고 나고 장례 치르는 그 며칠 새에 집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었을 리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아예 집안 살림에 손을 놓고 있었단 뜻이었죠. 괘씸한 마음에 벌컥 안방문까지 열어본 순간이었어요. 별 생각 없이 방 안을 둘러보던 저는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글쎄 안방 침대에 낯선 남자가 떡하니 누워서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요. 그 소리에 그 남자도 깨어나 버렸어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아들 집에 이렇게 누워있어? 그게 그러니까 전... 남자는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도둑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핸드폰을 들었죠.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로 알아. 그러지 마세요. 전 우진이 아는 형입니다. 우리 아들이랑 아는 사이라고? 네, 우진이랑 친해요. 여기 며칠 우진이네 집에서 신세 좀 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진이가 사고 당한 건 알고 있습니다. 상심이 크시죠?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장례식인 가보지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아무리 봐도 수상했어요. 친한 형이라는 사람이 장례식장엔 와보지도 않고 남의 집 안방에 누워 퍼질러 자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집안엔 남자와 저 단 둘뿐이었어요. 내색했다간 뭔 일이 날까 덜컥 두려워져 일단 고개를 끄덕였죠.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난 우진이 물건 좀 챙겨가려고 온 건데 일단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장례 끝나고 나누죠. 다행히 남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순순히 절 보내줬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아들 물건을 챙기는 척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죽은 아들 집에 이상한 남자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남자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잠깐만요. 어딜 가려고요? 네? 그게 어머님도 오셨고 저도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려고요.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시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우리 우진이랑 많이 친했어요? 제가 아들 내보내고부터 얼굴도 잘 못 보고 살았거든요. 우리 아들 최근엔 어떻게 지냈는지 뭐 힘든 일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울면서 남자를 붙잡았어요. 당황한 남자는 어정쩡한 태도로 거실에 선 채 아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계속 질문을 던져 남자가 끝없이 얘기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얼마나 초조하게 시간을 흘러보냈을까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기요, 가스검침 나왔는데요. 집에 계십니까? 어머, 가스검침이 왔나 보네요. 이런 때 무슨... 일단 돌려보내야겠어요. 저는 침착하게 몸을 돌린 채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남자는 그대로 베란다로 도망쳤는데요. 아파트 고층이었던지라 쉽사리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의심은 더욱더 증폭됐죠. 이것 봐요. 지은 죄가 없다면 왜 경찰을 보고 도망가겠어요? 저희 아들을 죽인 범인이 분명해요. 아니, 이 아줌마가 내가 죽이긴 누굴 죽였다 그래? 왜 상사람만 잡고 있어? 제 고함에 남자가 맞대응하듯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윽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죠. 당신 아들 죽인 건 따지고 보면 내가 아니라 김미정 그 여자야. 뭐? 김미정이라면 우리 며느리인데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뭔데 우리 며느리 이름까지 알고 있어? 제 최근에 남자가 헛웃음을 쳤어요. 우리 며느리 같은 소리 하시네. 그 여자가 지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그럼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죽였단 말이야? 뭐 따지고 보면 그런 셈이지. 걔랑 나랑 안방에서 자고 있는 걸 당신 아들이 목격하고 쓰러진 거니까 말이야. 난 분명히 바로 119 불러서 병원 가자고 했어. 근데 안 된다고. 그랬다간 자기 이혼당하고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고 그냥 모른 척 하자고 한 건 그 여자야. 그래서 당신 아들이 죽은 거라고. 진작에 119 신고해서 병원 갔으면 살았을지도 몰라. 그 남자의, 아니 며느리 상간남이 밝힌 진실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충격으로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경찰들도 사건이 심상치 않다 싶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남자를 포박해 서로 끌고 가고요. 저한테 며느리 연락처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졸지에 며느리도 장례를 치르다 경찰서로 소환돼 왔어요. 나란히 앉아있는 상간남과 절 보더니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 꼴만 봐도 지금까지 상간남이 했던 말이 다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저는 그대로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어요. 이 나쁜 기집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바람 피는 걸 들킬까봐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모른 척해? 네가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우리 아들이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했는데? 어머님, 지금 저 인간 말만 듣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전 그의 죽음에 아무것도 관여한 게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미 네 상간남이 다 털어놨으니까. 너 바람 피는 거 보고 우리 아들이 쓰러졌는데 네가 119 부르지 말자고 했다며? 아니에요. 119 부르지 말자고 한 건 제가 아니에요. 저 인간이라고요. 야, 너 지금 네 죄를 다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119 부르지 말자고 한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우습게도 상간남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경찰도 그 꼴을 보고는 기막혀 하더군요. 아이 저기요. 그래봤자 지금 두 분이 죽어가는 사람 모른 척하고 거짓 신고까지 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여자분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거 유기치사죄, 허위신고죄, 위증죄 등에 대해 처벌받아요. 그러자 며느리가 빽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왜요? 전 그냥 신고를 좀 미룬 것뿐인데 제가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그 사람이 그 꼴 보고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유리심장도 아니고 기가 막혀.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도 않고 억울하다는 듯 항변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전 그대로 다시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탈탈 흔들었죠. 뭐가 어쩌고 어째?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지밖에 모르던 남편 두고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그따위 말을 짓거려? 우리 아들 쓰러지자마자 119에 신고했어야지. 병원에 데려갔어야지. 이 악마 같은 기집애. 아파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흥분한 저를 경찰들이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치솟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이래서 우진이가 집에 가보라고 한 거였어.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더니만 그 속이 어땠을까?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아들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졌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와 상간남의 죄를 밝혀내 아들의 억울함을 씻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채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아들의 장례를 마저 치렀고요. 그 사이 경찰은 며느리와 상간남을 수사해 두 년놈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줬네요. 그 결과 드러난 진실은 놀라웠어요. 상간남은 전에 며느리가 일하던 미용실 손님이었는데요. 뒤늦게 둘이 눈이 맞아 무려 1년 가까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애초에 며느리가 분가를 하려던 것도 상간남과 좀 더 마음 놓고 편하게 만나기 위해서였죠. 상간남은 대담하게도 저희 아들이 집에 없는 사이에 아들 집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거렸고요. 제가 만든 반찬의 대부분도 다 이 상간남의 뱃속으로 들어갔더군요. 며느리가 자기 먹고 싶다며 요구하던 반찬들이 실은 전부 이 상간남이 먹고 싶어 하던 반찬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 어쨌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아들도 점차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문제의 그날, 급기야 현장을 덮치겠다고 회사 출근하는 척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거였죠. 그러다 며느리와 상간남이 안방에서 함께 있는 걸 목격하게 된 거고요. 그 충격으로 심장에 무리가 와 쓰러지게 된 거였어요. 그때라도 바로 병원으로 갔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며느리와 상간남은 서로 공모해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했고요. 결국 아들의 숨이 끊어지고 나서야 며느리 혼자 119를 불렀던 거였어요.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며느리와 상간남은 각각 3년 남짓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네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성에 차지 않는 형량이었어요.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따지고 보면 며느리와 상간남 둘이서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3년도 안 되는 형량이 말이 되나요? 너무 화가 나서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요. 따로 살인 청부를 해서 두 년놈을 죽여야 하나 고민도 했네요. 하지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아들 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요.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손주 때문이었어요. 혹시 손주도 저희 아들 자식이 아닐까봐 노심초사했는데요. 친자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저희 아들 자식이 맞더군요. 물론 저희 아들을 죽게 만든 끔찍한 여자의 피가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심지어 며느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로도 손주를 나몰라라 했어요. 자기가 새 출발하는데 걸림돌이 됐기에 그랬겠죠. 저도 처음엔 손주를 맞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손주가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친척집을 떠들며 눈칫밥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견딜 수가 없더군요. 어릴 때 함께 살아서 거의 제가 보살피다시피 한 것도 있었고요. 결국 저는 손주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요. 저 혼자 키우기 시작했어요. 늙고 병들어가는 몸뚱이로 어린 손주를 키운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자랄수록 제 아빠를 똑 닮아가는 손주 녀석을 보면서 힘든 줄도 몰랐던 것 같네요. 전며느리와 상간남에 대해선 그 뒤로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우연히 겹지인을 통해 최근에 근황을 전해 듣게 됐는데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놀랍게도 그 상간남은 또 다른 죄를 지어 교도소에 무기징역으로 수감된 상태고요. 며느리는 그 사이에 한번 재혼했지만 결국 또 이혼당하고 지금은 혼자 비참하게 살고 있다 하더군요. 모아둔 돈도 없고 전과 때문에 이렇다 할 직장도 구하지 못해서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산다 하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커녕 더 큰 벌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희 아들은 이미 죽고 없지만 그 인간들은 어쨌든 목숨줄이 붙어있긴 하니까요. 지금도 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너무나도 그리워요. 그렇다고 늘상 슬픔에만 잠겨 있는 건 아니에요. 아들은 이제 없지만 그래도 제 곁엔 손주 녀석이 있으니까요. 녀석은 어느덧 의젓한 어른이 돼서요. 제게 효도하겠답시고 돈 벌어 비싼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손주는 자기 엄마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눈치예요. 저는 상처받을까봐 절대 얘기해주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 친척집을 전전하다 대충 얘기를 주워들은 모양이더군요. 그래서인지 자기 엄마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몇 번 연락이 온 것 같은데 칼같이 쳐낸 모양이더군요. 아무렴 자기 아빠를 죽인 여잔데 마음을 주겠어요? 결혼식에도 절대 부르지 않을 작정이라더군요. 그런 녀석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복잡해요. 부디 저희 손주 녀석의 앞날에 늘 행복만이 가득하길 빌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제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